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분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건축 구조는 언제나 어렵죠. 네, 언제나 어려운데, 자,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중간 정도 알려줬어요. 네, 평소보다 뭐 어렵다는 느낌을 좀 갖기 어려운, 그죠? 어렵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그런 시험 형태를 띄웠습니다. 자, 왜냐면, 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쉬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네, 확실하게 쉬운 문제들. 잠깐만 제가 좀 저의 나름의 분석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만, 자, 확실하게 쉬운 문제가 한 8문제가 됐어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그죠? 그리고 10번, 11번, 14번, 15번. 확실하게 쉬운 문제, 그죠? 8문제 정도, 8문제. 자, 확실하게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매하게 쉬운 문제가 있고 확실하게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 확실하게 쉬운 문제예요. 애매하게 쉬운 문제는, 자, 공부를 했는데, 자, 어떤 암기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어갖고, 그 암기 포인트에 조금만 벗어나면 헷갈리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어정쩡하게 쉬운 문제죠. 자, 그런데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 한 8문제 정도가 완벽하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꽈락을 면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꽈락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중간이냐? 자,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쉬운 쪽으로 가는데, 중간 이유는 또 어려운 문제도 포지션이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자, 어려운 문제 8번. 그죠? 9번. 자, 그리고 12번. 16번. 그리고 자, 18, 19, 20. 18, 19, 20번 문제. 자, 요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그래서 한 7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고, 나머지 8문제, 그 중에 한 8문제, 나머지 8문제는 확실하게 쉬운 문제 출제됐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꽈락을 면하고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 꽈락을 면하고자 하신 분들은 거의 목표 달성을 대부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위에 우리가 중상위권들, 아니 상위권들은 상당히 쉬운 어떤 유형이었고요. 중상위권들이 상당히 혼재가 발생하는 어떤 타입의 문제, 자, 출제 빈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재스러워요. 그죠? 상당히 혼재스럽게, 자, 이번에 어떤 경쟁이 건축 구조 부분에 한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하고 또 맞물려 버리면 건축 계획은 또 난이도가 거의 분별이 없을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전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형성되는, 자, 그런 타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이게 쉬운 문제죠. 그죠? 자, 확실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얇은 평면 슬래브를 굽혀 긴 경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얇은 평면 슬래브를 굽혔다라는 거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절판 구조.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다음은 조족조 아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용어는 어떻게 되냐? 자, 조족조 아치는 기본적으로 압축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조족조 아치다. 조족조 아치다. 그러면 위에서 하중이 내려 꽂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중 분포가 밑으로 압축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압축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아치는 계구부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아치 축선을 따라 좌우로 나누어 전달하게 한 것으로 자, 아치를 이루는 부재 내에는 주로 뭐가 작용한다? 압축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네, 아주 쉽게 출제됐고요.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3번 문제는 건축 계획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 구조에서 나와요. 그렇죠? 자, 어떤 부재의 힘, 기둥의 부재의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최종 마지막, 자, 도리 부분이죠. 그래서 상부의 하중을 받아 기초에 전달하며 기둥 하부를 고정하여 일치하고 수평 방향의 외력으로 인해 건물의 하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평 부재다. 즉 도리 부재죠. 수평 부재다.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기초에 전달한다. 토대. 그죠? 1번 정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요거 좀 애매한 문제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그죠? 자, 그림과 같은 강구조 용접 이음 표기에서 S는 뭐냐? 그죠? S.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기호를 전혀 보지 않고도요. 우리가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모살 사이즈죠. 모살 사이즈의 기호가 S예요. 그죠? 모살 사이즈 또는 용접 사이즈. 모살 사이즈, 용접 사이즈죠. 용접 사이즈. 그래서 U 길이 뽑을 때 라지 L에서 마이너스 ES 모살 사이즈를 빼주고 용접 사이즈를 빼주고 그때 쓰는 S가 전부 다 이 S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용접 사이즈 S. 자, 개성각은 A예요. 그죠? 개성각은 A.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간격은 루트 간격 R. 그죠? 자, 용접 사이즈 S 됐고요. 그 다음에 용접부 처리 방법은 요거. 그죠? 네, 요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L이 용접 길이가 되고요. 용접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용접 피치 간격. 피치 간격. 요렇게 표현되는 내용.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쉽게 생각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바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특수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자,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은 부재에 대한 현장치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를 옳지 않은 것. 자, 1번 D19 이상의 철근을 사용한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50mm. 자, 암기를 안 했으면 여기서 헷갈리죠. 네, 근데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2번 D35 이하의 철근을 사용한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20mm. 자, 그리고 3번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경우. 이거는 뭐 우리가 0980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0980. 그죠? 0980. 그죠? 네, 영구가 8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80mm죠. 3번이 정답. 4번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0MPa인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40mm.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도 0980만 기억해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 자,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죠? 자, 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즉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등변 분포 하중을 받는 두 캔틸레버 보의 고정단에서 발생되는 모멘트 발력과 그 다음에 MB와 즉 MA와 MB 즉 모멘트 발력을 각각 구해봐라. 자, 그리고 그것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결국 합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합력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직관적으로 합력만 다릅니다. 합력이 발생하는 지점만 달라요. 그죠? 합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합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전체적인 힘의 크기는 large L이라고 하는 자, 길이 상태에서 오메가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력이 작용하는 위치 갖고 문제를 바로 풀어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죠. 자, 요걸 3등분 한다. 자, 요 같은 은 3등분 해주자. 3등 해주고, 이러한 삼각형 유형일 때는 여기서, 그죠? 작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역시 3등분 하죠?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주면 여기서 작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 얘의 합력의 거리는, 즉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거리는 3분의 2가 돼요. 요것만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바로 문제 풀 수 있죠. MA 대 MB는 합력이 작용하는 위치만 달라진다. 그럼 합력이 작용하는 거리, 모멘트의 거리 3분의 1. 3분의 1 대 3분의 2 이렇게 되죠. 정답은 1 대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어줘도 돼요. 근데 해설 강의니까 조금 다르게 풀어드렸습니다. 네, 바로 풀 수 있는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7번 문제.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자, 나와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 수직하중 보, 슬래브, 기둥으로 구성된 골조가 저항하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골조 등이 저항하는 진영 시스템. 그죠? 일반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수직력은 건물에 있는 기둥이나 보. 그죠? 그리고 자, 수평력은 가세나 전단벽이 지지하는 거. 일반적인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는. 그죠? 건물 골조 시스템이죠. 그죠? 어떤 특수한 형태도 아니에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하나 분류했던 내용이네요. 8번 문제.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1번에 7번 정도까지 풀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뭔가 점수가 엄청 높을 것 같다. 근데 8번 만나면서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자, 그림과 같은 철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초판에서 이 방향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위험 단면적은요.
위험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위험 단면의 둘레. 그죠? 위험 단면의 둘레. 위험 단면의 둘레. 단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유효춤을 하는 거예요. 유효춤, 유효 깊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뽑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 단면의 둘레를 뽑아야 되고 유효춤은 주어져 있죠. 유효춤은 뭘로 주어졌어요? 스몰 d로 주어졌네요. 그죠? 기초판의 유효 깊이. 그죠? 네, 스몰 d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최종적으로 d를 곱해준 거. 스몰 d를.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방향 전단이라고 했어요. 이방향 전단. 그럼 이방향 전단에서 자, 콘크리트 직사각형 기둥에 자, 대한 기둥이 접해져 있는 기초판에서 위험 단면의 위치는 자, 요 면 있죠. 요 면. 콘크리트 기둥의 면. 콘크리트 기둥의 면에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얼만큼을 띄워줘야 돼요? 0.5D.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0.5D.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0.5D. 이렇게 띄워줘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단면적이에요. 그죠? 요 단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단면적. 그렇죠? 요 단면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면적의 높이는 뭘로 구한다? 스몰 d. 유효 깊이로 구한다. 다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을 뜯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간에 얼마입니까? C1. 그죠? 그 다음에 0.5D. 0.5D.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단면 쫙 요 면 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나눠주겠죠. 여기도 얼마예요? 요것도 0.5D예요. 0.5D. 그러면 0.5D. 0.5D. 그 다음에 C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무슨 말이에요? C1 플러스 0.5D 플러스 0.5D는 D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C2 플러스 0.5D 플러스 0.5D D예요. 그죠? 근데 요 면이 어떻게 돼요? 요 면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요 면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죠? 최종적으로 2를 곱해주겠다. 그죠? 그러면 식을 구성해 볼게요. 전체적인 둘레식입니다. C1 플러스 D. 그 다음에 플러스 C2 플러스 D가 자, 각각 면. 요거 한 면이 C1 플러스 D. 그 다음에 요 면이 C1 플러스 D. C2 플러스 D. 근데 여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니까 곱하기 얼마? 곱하기 2. 자, 그리고 뭘 곱해라? 유효춤. 스몰 d. 끝. 정답 몇 번이죠? 네, 2번이 정답이죠. 자, 됐습니다. 자, 3번, 9번 문제 볼게요. 네. 자, 9번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엽적인 문제. 나머지 지문은 대부분이 자, 우리가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딱 하나 지문이 출제되지 않은 게 그게 답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로 푸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다 하고 가신 분들은. 자, 막과 케이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구조 내역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의 파단 신율 35% 이하. 이게 지문에 나왔었죠. 그다음 2번, 케이블 재료의 단기 허용 인장력은 장기 허용 인장력의 1.5를 곱한 게 아니고 요거예요. 1.33. 2번 정답이죠. 3번, 자, 이것도 나왔었죠. 인열 강도는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은 후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력. 4번 나왔었습니다. 구조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 인장도는 폭 1cm당 300N 이상 이해된다. 그렇죠? 다 나왔던 것들. 2번만 안 나오고 2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네, 됐고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도 제가 편한 문제로 분류를 했어요. 자, 왜 편한 문제로 분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국어적인 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적인 문제. 자, 강구적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일반 구조는 영구적인 구조물에 사용하지 못하고 가치 해결용으로만 사용한다. 오케이. 2번. 완전 용입된 그루브 용접의 유효 목두께는 접합판 중 자, 얇은 쪽 판두께를 한다. 그죠? 가혹 조건. 3번. 필립 용접의 유효 길이는 필립 용접의 총 길이에서 2배의 필립 사이즈. 모살 사이즈 S. 그죠? 네. 공제한 값으로 해야 된다. 4번. 마찰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는 너트 회전법, 토크 관리법, 토크 쉐어 볼트 등을 사용하여 맞아요. 자, 설계 볼트 장력 이하로 조여야 된다? 왜요? 설계 볼트 장력을 정해놨으면 그거보다 높게 조여야지 튼튼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거보다 이상으로 자, 정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상인데 몇 배 이상으로 해줘요? 일반적으로 설계 볼트 장력의 1.1배.
설계 볼트 장력의 1.1배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1.1배 한 게 우리가 뭡니까? 바로 표준 볼트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마찰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는 뭘 따르라고요? 표준 볼트 장력을 따르라고 하죠. 그렇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네, 요거 여러분들 쉬운 문제에서 나왔죠. 보겠습니다. 왜 쉬웠는지. 자, 철공유도 구조의 성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벌써 문제가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애체 자체가, 문제 자체가. 자, 성립 요인이니까. 1번. 자, 콘크리트와 철근은 역학적 성질 미우사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근데 둘이 부착이나 그 다음에 열팽창 계수나 이런 게 유사해서 쓰는 거죠. 그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비탄성 고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비탄성 고동. 비탄성 고동을 하고 그리고 취성 파괴 특징이죠. 취성. 자, 근데 철근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탄성 고동이에요. 그죠? 물론 소속력으로 가지만. 그죠? 그래서 탄성 고동을 하다가 소속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연성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역성질. 그죠? 네, 1번 정답이고요. 2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다. 오케이. 3번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콘크리트 속에 매립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잃어가는 거. 이거를 뭐예요? 옛날에는 중성화라고 했고 지금은 탄산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에 있는 철근도 쏟고 자, 그 구조물의 내구성이 다운된다는 얘기. 그죠? 근데 기존에는 처음에는 알칼리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강알칼리성으로. 그죠? 맞는 표현. 4번. 철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크므로 두 재료가 일체화되어 외력에 대해 저항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12번. 자, 이거 좀 할 말이 많네요. 자, 직경 D인 원형 단면을 갖는 자, 철근. 요거 좀 어려운 문제로 제가 분류했을 거예요. 그죠? 어려운 문제. 자, 직경 D인 원형 단면을 갖는 철 콘크리트 기둥이 중심축 하중을 받을 경우 최대 설계축 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최대 설계축 하중을 뽑는 문제고요. 그 식을 물어보는 문제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선철근 기둥이구나. 그렇죠? 나선철근 기둥이나 요 두 가지 갖고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갖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 풀어줄 게 파이, 강도감수 계수의 P and Max. 최대 축강도, 설계 축강도. 요걸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파이, P. 자, 파이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로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P0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자, 요 가로와 요 P0가 곱해져서 P&, Max가 되는 겁니다. P&, Max. 자, 그러면 요 P0는 뭐냐면 이 P0는 뭐냐면 편심이 고려되지 않은 축강도예요. 고려되지 않은 축강도. P0. 자, 그 다음에 이 가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연결제에 따라서, 자, 띠철근이냐? 아니면 나선이냐? 그렇죠? 전담보강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띠철 같은 경우는 0.80. 이 숫자가. 그 다음에 나선철 같은 경우는 0.85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한 개수를 곱해주면 여기서는 Pn은 바로 여기서는 편심이 고려되지 않은 축강도에서 편심이 고려된 축강도로 바뀌어요. 편심이 고려된 축강도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편심이 고려된 축강도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무슨 조건을 내걸었어요? 나선철근을 내걸었구나. 그죠? 나선철근을 내걸었구나.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P0라고 하는 편심이 고려되지 않은 축강도는 어떻게 뽑냐면 바로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죠? 0.85 FCK에다가 자, 가로치고 파이 D,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요거는 우리가 콘크리트의 단면적입니다. 콘크리트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 단면적.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직사각형이면 그냥 BD. 그죠? 폭과 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BD로 나올 거고요.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철근의 단면적. 자, 그리고 플러스 항복 강도의 철근의 단면적을 곱해준 값.
요게 기본적으로 뭐다? 편심이 고려되지 않은 P0다. 자, 거기다가 나선이냐 띠철근이냐에 따라서 계수가 달라진다. 나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0.85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이, 강도감수 계수는 중간에 계속 섞여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띠철근으로 자, 전담 보강하고 있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답은 3번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왜요? 띠철근 0.80 요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건축 시공 문제가 나왔네요. 건축 시공 문제. 자, 다음에 설명하는 흑막용법은 뭡니까? 자, 중앙부를 먼저 굴삭. 여기서 끝나죠, 문제는. 그죠? 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그죠? 네. 자, 13번. 자, 중앙부를 먼저 굴삭하여 그 부분의 지하층 구조체를 먼저 시공하고, 그리고 자, 이 구체를 버팀대의 반력 지지체로 이용하여 흑막이벽의 버팀대를 가설한다. 이후 주변부의 흙을 굴착하고 중앙부의 기초 구조체를 연결하여 기초 구조물을 완성시킨다. 말 되게 기네요. 그죠? 여기서 끝나요. 중앙부를 먼저 굴삭. 그죠? 요걸 아일랜드 컷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그죠? 아일랜드 컷. 그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이제 주변부를 먼저 굴착.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주변부 굴착.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답이 뭐가 되면 트렌치 컷이 되는 거예요. 트렌치 컷. 그죠? 나왔나요?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되면 3번이 답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중앙부 먼저 굴착, 아일랜드 컷. 그죠? 그 다음에 그 상관없이 그냥 다 굴착하겠다. 오픈 컷. 그 다음에 어스앤카. 자, 컷 방식이 아니에요. 어스앤카는 자, 흙을 파고요. 주변 흙을 팝니다. 흙막이벽 놓죠. 흙막이 놓고 여기다가 앙카 박는 거야. 그죠? 자, 여기 흙을 지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를, 자, 흙이 지구죠? 지구죠. 그러니까 지구에다 앙카 박는 거죠. 그래서 어스앙카. 그래. 이렇게 해서 자, 흙막이벽을 지탱하는 방식을 어스앙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건축 시공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요것도 8문제 중에 하나네요.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문제. 보자. 자, 기초 형식 선정 시. 자,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 선정한다. 오케이. 이건 틀린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그다음 2번. 자,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 기본 내용. 그죠? 여기서 틀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3번. 기초는 대지의 상황 및 지방의 조건에 적합하며 유해한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1, 2, 3번에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4번. 자,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한다? 이종 형식 기초를 병용하는 거 금지죠? 금지. 이종 형식을 쓰는 순간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부동치마. 그죠? 4번이 정답. 자, 이런 문제는 거의 국어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죠? 네. 너무 깊게 이래서 틀리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15번. 그죠? 자, 강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고열과 부식에 강하다? 약하잖아요. 그죠? 열에 약해요. 그죠? 열에 약합니다. 단위면적보다 강도가 크다. 얇으면서도 강도가 세죠. 2번 정답. 3번. 재료가 균질하죠. 공장에서 만드니까. 4번. 단면에 비해 부재 길이가 길고, 좋네요. 두께가 얇아. 자굴의 영향이 많겠죠. 쭉쭉 휘어지겠죠. 그죠? 네, 2번이 정답이죠. 자, 15번까지 기본 문제 끝. 그죠? 여기까지 풀고 보람찼을 거예요. 그죠? 네, 16번 문제부터 시련이 시작되게 된다. 자, 매입형 합성 단면이 아닌 합성보의 정모멘트 구간에서 강제부와 슬래브면 사이에 청수평 전단력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한계 상태가 아닌 것 물어봤어요. 일단 정모멘트 구간 요거부터 잠깐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 정모멘트 구간. 자, 연속보다 그죠? 연속보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서 모멘트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멘트의 형태예요. 모멘트 형태. 자, 그럼 모멘트 형태에서 정모멘트는 아래쪽.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 마이너, 플라. 그죠? 정모멘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건축구조 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모멘트가 최대점과 모멘트가 제로. 이거 제로죠?
모멘트가 제로인 지점, 요 사이를 정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정모멘트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이러한 정모멘트 구간에서 강제부와 슬래브면 사이의 총 수평 전단력 산정 시 고려에는 한계 상태가 아닌 것. 자, 한계 상태를 우리가 규정상 보면 세 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자, 1번에 콘크리트 합계, 2번에 강제 앵커의 강도, 그 다음에 4번에 강제 단면의 인자항복. 자, 이렇게 한계 상태가 3개가 돼 있고, 이 중에서 자, 총 수평 전단력을 산정할 때 이 값들을 뽑고 이 중에서 최소값,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자, 총 수평 전단력을 산정합니다. 네. 자, 산정 시 고려한다 이거죠. 총 수평 전단력을 산정 시 자, 이 최소값을 고려하게 돼요. 이 세 가지 한계 상태 중에서.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자. 그죠? 한계 상태 3가지고 이 3가지 중에 가장 최소값을 총 수평 전단력 산정 시 고려한다. 그죠? 최종적으로. 그거까지. 그죠? 자, 됐고요. 16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들어가 있나요? 어려운 문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이건 의지만 있으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거든. 의지만 있으면. 의지만 없으면.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문제를 보고 의지를 살리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의지를 안 살아줘요. 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그죠?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강박관념이 시달린다.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준공 박스형 단면의 도심축 및 자, 도심축 및 도심축 X 및 Y에 대한 그죠? X와 Y가 빠졌네요. 그죠? 네, PT는 만드는 과정에서 네, 빠진 거죠. 특수문제다. 그죠? X 및 Y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와 IY의 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전통식으로 풀어보죠. 그죠? 자, X축을 요 축으로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와 그 다음에 H 그죠? 요걸 찾으면 되죠. X축의 B는 뭐가 돼요? 요게 B죠? X축의 B는 요게 B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전체에서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밖에서 문소리 잠깐 들렸습니다. 자,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전체를 구한 다음에 요걸 빼주는 타입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풀어봐라. 나 그러면 자, Y축이니까 B와 H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렇죠? 자, Y축 같은 경우는 얘가 B가 되고, 그죠? 얘가 H가 돼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구한 다음에 요 중간에 구멍을 빼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IX. 자, 전체 12분의 B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부분 A, B의 H가 뭐니까 2A. 그죠? 2A의 3승. 그죠? 12분의 BH 3승이니까 마이너스 중공부. 중공부는 B가 얼마예요? 0.5A. 그 다음에 H가 스몰 a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2분의 자, 0.5A에 자, 곱하기 A의 3승 이렇게 들어가죠. 자,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그죠? 네. 자, 8A의 4승. 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8A의 4승 나와요. 그죠? 2의 3승 8A의 네, 4승. 그죠? 마이너스 자, 0.5A의 4승. 네, 0.5의 4승. 네, 제가 산소에 약해요. 네, 계산기만 하고 있으니까 0.5의 4승. 그러면 요걸 계산해보면 12분의 자, 7.5A의 4승.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IY는 그죠? 반대로 뒤집힌다. 그죠? YI의 자, B는 뭐예요? 2A가 되는 거죠. 2A의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밑에 A의 3승. 그죠? 자, 그거를 12로 나눠주면 되고 마이너스 12분의 자, 중공 부분의 B가 A가 되죠. 그죠? B가 A, 요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H가 되는 거죠. 반대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0.5의 A의 3승.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건 12분의 2A의 4승. 마이너스 12분의 0.5의 3승을 하면 0.125가 나옵니다. 그죠? 네. 2번 곱하면 돼요. 0.5 곱하기 0.5, 0.5. 그죠? 0.5를 3번 곱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0.125A 4승. 요거 하면 12분의 얼마 나와요? 1.875인가요? 875 맞나요? 875A의 4승 나오죠. 오케이. 비교할 거는 뭐다? 7.5와 1.875구나. 그럼 7.5 대 1.875가 얼마냐? 이게 또 어렵잖아.
나눠요. 그냥 7.5를 얼마 나눠? 1.875 나눠. 그럼 얼마 나와? 4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 4대 1 이렇게 나오는 문제지요. 자,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공식 다 알고 있고요. 뒤집어서 계산한다만 여러분들 해주면 시간의 싸움이지 뭐다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문제로 18번 찍어놨어요. 네. 자, 18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거의 다 답을 잘못 체크하고 나왔을 거예요. 부정정을 체크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부정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 힌지가 이쪽에 와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러면 부정정 서 있습니다. 튼튼하게. 근데 여기는 지금 굳이 이거를 확대해갖고 이렇게 표현했죠. 확대되게 표현했다. 아, 그러면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문제냐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띄고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띄고. 그죠? 왜냐면 이 힌지가 결국 위에 있는 상부 구조물을 받쳐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힌지까지 검토를 해보면 뭔가 이가 이상한 놈이구나 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얘가 여기도 힌지죠? 밑에도 힌지예요. 밑에 힌지. 그 다음에 요것만 뜯어보면 얘가 뭐예요? 힌지야. 힌지. 그리고 위에 이렇게 서 있는 형태죠. 위에. 그죠? 위에 이렇게 서 있는 형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봐요. 밀어보면 얘는 떼굴떼굴 굴러 아니면 뭐 휘어 어떻게 돼? 옆으로 돌죠? 돕니다. 그죠? 옆으로 돌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변형합니다. 옆에서 밀어버리면. 그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위에 상부 구조물들은 이 변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힌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변형해서 움직여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 자, 불안정이라고 하죠. 불안정.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형태. 이 지점이 움직이진 않죠. 이 지점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위에서 내부적으로만, 자, 이렇게 변형이 싹 쏠려요. 이걸 내적 불안정이라고 하죠. 그죠? 이 구조물은 지금 내적 불안정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갓을 팍 집어넣는 거죠. 그죠? 네. 자, 내적 불안정이에요. 만약 문제에서 여기가 요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롤러다. 롤러로 뭐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롤러 돼 있다. 그럼 이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쭉 힘을 주면 얘가 일로 움직이겠죠. 이 지점 자체가 이동을 해버려. 그죠? 저 이동을 해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외적 불안정이라고 하죠. 이동해버리는 거. 외적 불안정. 자, 이 문제는 지점의 이동은 없으나 구조물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불안정이다? 내적 불안정이다.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제가 19번도 어려운 문제로 찍어놨어요. 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18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봤을 때 18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반력수랑 해서 자, 구해줬으니까요. 근데 틀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9번도 여기서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아, 답이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9번. 철공유도 구조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인장철근비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 단면적의 비다. 요게 틀렸네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 요게 틀렸어요. 그죠? 유효 단면적이죠. 콘크리트 유효 단면적입니다. 유효 단면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인장철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 비와.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지문 형태로 가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을 전체를 곱한 것에서 요 AS에 대한 B를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찍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한다? 유효춤. 그렇죠? 네, 인장철근의 어떻게 중심까지만. 그렇죠? 유효춤 D를 갖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인장철근 비로는 BD 분의
인장철근 단면적.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D를 갖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죠? 실수로 다 넘어갔을 거예요. 1번 정도. 자, 그다음 2번. 자, 설계 강도 단면 또는 부재 공칭 강도에 강도 감소기를 곱한 강도이다. 이건 설계 강도에 대한 정의고요. 3번. 개수하중은 사용하중의 설계법에 요구되는 하중개수 곱한 하중이다. 정의네요. 기본적으로 맨날 나왔던 정의. 그죠? 그 다음에 4번. 균형 변형률 상태는 인장철근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하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압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 변형에 도달할 때 단면 상태를 말한다. 맞죠? 4번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자, 1번이 정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답이 없네?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좀 말이 어려워. 4번 정답. 이런 식으로 찍는다고요. 그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20번. 그죠? 어려운 문제 20번. 왜냐면,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잘 찍는 사람들 있죠? 네. 감각적으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풀었을 거야.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네. 특히 정답 부분에서. 네. 보겠습니다. 자,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한 내진 특등급 건축물의 최소 성능 목표는 인명보호 수준이어야 된다. 오케이. 좋아요. 2번, 구조체 설계에 사용되는 밑면 전단력의 크기는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밑면 전단력의 75% 이상을, 자, 우리가 성능 기반 설계라고 할지언정, 자, 우리가 100% 밑면 전단력을 다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75% 이상의 밑면 전단력을 반영해서 좀 가혹 설계를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성능 기반 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되며 전반적인 설계 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는다. 이게 틀렸거든요. 그죠? 자, 1인 이상이 아니고, 참 치사한 문제죠. 몇 명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찾기 힘든 문제죠. 네, 근데 찍는 걸 잘 하시는 분은 왠지 한 명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나는 느낌 때문에 2인으로 찍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을 때 많이 선호하는 정답이 3번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따라가신 분은 또 맞았을 거고요. 그죠? 자, 2인 이상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성능 기반 설계법은 비선형 해석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초과 강도와 비탄성 변형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 모델링에 고려하여 구조물이 주어진 목표 성능 수준을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이다. 맞죠? 그렇죠? 비록 전체적인 가혹 설계는 아닙니다. 성능 기반 설계는 가혹 설계는 아니고요. 좀 합리적으로 설계하자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자, 성능은 맞춰주되, 자, 구조, 부재나 이런 것들은 좀 절감해보자 라는 게 성능 기반 설계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능은 만족하면서 최소한의 부재로서 이걸 정리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네,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요. 자, 이번 건축구조, 자, 지방직 9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꽈락을 면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상위권들이 상당히 혼재되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시험 난이도를 보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위주로 돼 있지도 않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공부한 보람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수업 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